충남 홍성과 금산 등 산불 진화 작업이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전국 4곳에서 대응 3단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남 한평과 순천 산불도 3단계로 격상됐고 강한 바람 탓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2달 연속 4%대 상승률을 보이며 1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석유류가 1년 전보다 10% 넘게 하락한 영향으로 한국은행은 더딘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질 거로 내다봤습니다. 어제 경기도 평택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CCTV 추적 끝에 검거된 용의자는 10대 고등학생으로 확인돼 경찰은 묻지마 범죄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 출석을 하루 앞두고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지지자의 대규모 시위를 비롯한 돌발 상황이 예상돼 뉴욕 경찰 3만 명이 비상사태 대비에 나섰습니다. 뉴스앤이슈 2부 시작합니다. 사흘째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충남 홍성과 금산, 대전 지역에 헬기 39대가 투입된 가운데 집중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남 홍성 산불은 오늘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진화율이 69%, 영향권은 1,454헥타르에 달했습니다. 지난밤 추가로 주민 대피령이 내려져 모두 300여 명이 인근 학교와 마을 회관으로 몸을 피했고 시설물 70여 곳이 불에 탔습니다. 대전과 충남 금산군 경계에서 발생한 산불은 오전 10시 기준 진화율이 71%로 713헥타르 산림이 영향을 받은 걸로 추정됐습니다. 충남 당진 산불은 40여 시간 만에 주불이 잡혔습니다. 어제 오후 경북 영주시 박달산에서 난 불이 19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밤샘 진화 작업 끝에 오늘 오전 9시쯤 큰 불길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마을 주민 68명이 한때 대피했고 축구장 300여 개 면적인 210헥타르의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25시간 만에 꺼졌던 서울 인왕산 산불의 불씨가 어제 저녁에 되살아났다가 다시 꺼졌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 근처 인왕산 7분 능선쯤에서 재발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28대와 인력 145명을 투입해 불길을 잡고 잔불 정리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틀 전부터 40건 넘는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진화 작업이 사흘째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 전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산불도 고비를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상재난 전문 기자와 함께 산불 상황과 전망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일단 지금 불이 난 곳 산불 상황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12시 반 현재 산불 상황입니다. 이 피해 면적이 100헥타르를 넘는 3단계가 진행 중인 곳은 모두 4곳입니다. 이 충남 홍성과 금산은 이 사흘째 불이 이어지고 있고요. 어제 산불이 발생한 전남 한평과 순천도 불길이 거셉니다. 이 경기 남양주와 화성, 전남 보성은 초기 대응 중입니다. 네, 충남 홍성과 금산 산불은 진화가 더딥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가장 큰 이유는 바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그제와 어제 홍성과 금산 지역에는 최대 순간풍속 초속 10m 안팎의 돌풍이 이어졌습니다. 이 초속 10m는 이 강풍의 불티를 2km까지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 불을 끄는 것보다 확산 속도가 빨라서 진화의 속도를 낼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 봄철산에는 겨우내 쌓인 낙엽이 산불의 연료로 작용하기 때문에 불길을 잡아도 되살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오늘도 불 끄기가 좀 어렵겠습니까? 네, 다행히 오늘은 상황이 다릅니다. 우선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이 산불 발생 지역의 바람이 평균 풍속이 초속 3m, 이 순간 풍속도 초속 5m 안팎 정도로 어제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리고 밤부터는 반가운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 그러니까 오후 6시 이후에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밤사이 전국으로 확산하겠습니다. 따라서 야간 산불로 번지더라도 비에 모두 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비가 내리고 나면 당분간 산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까요?
네, 이번 비가 식목일인 내일 그리고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이 비의 양도 많아서 제주 산간과 남해안에는 최고 120mm에서 200mm, 이 내륙에도 2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2, 3일 정도는 산불 걱정을 덜 수 있겠는데요. 다만 주말부터는 다시 바람이 강해집니다. 이 봄 강풍의 대표적인 특징인 남고 북저형 기압 배치가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동해안에는 대형 산불 때마다 동반됐던 이 강한 서풍인 양간지풍이 불게 됩니다. 이 서쪽이 아닌 동쪽 지역에서 산불 위협이 재현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쌀값이 일정 수준까지 떨어지거나 많이 생산되면 정부가 사들이게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고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습니다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고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오랜 투쟁으로 얻어낸 사법적 권리가 돌덩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굴욕적으로 이렇게 해법을 갖다가 바쳤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일본에게 받아와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후쿠시마 문제 우리가 제기했어야죠. 독도 문제 우리가 제기했어야죠. 왜 그 제기 못하고? 교과서 문제. 한 번의 회담을 통해서 모든 게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고 이제 그러한 돌덩이를 치운 노력을 토대로 해서 이제 하나하나를 다 논의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네, 발언 굉장히 유감입니다. 어떻게 30년 넘도록 투쟁해서 우리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쟁취한 사법적 권리를 돌덩이로 비유하십니까? 너무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전광훈 목사를 치켜 세우는 발언은 결과적으로 전현직 대표의 설전으로 번졌습니다. 김기현 대표와 홍준표 시장이 공개적으로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는데 조수진 최고위원은 김 대표가 일찌감치 자제를 요구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라디오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로서는 강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엄중 경고라든가 좀 신속하고 강도 높은 조치를 했다면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었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하고도 좀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인 질책 그리고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 사과하라라든가 이런 거를 조속히 했다면은 이렇게까지 오래 끌지 않았을 거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정치라는 거는 여든 야든 간에 양극단을 제외하고 가운데, 중도, 중심 이거를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선거를 이기죠. 그렇죠.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강력 지지층이라는 이른바 개딸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당원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겠습니다만 중도와 중원을 바라본다면 자제를 요구하기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재명 대표와 개딸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왜 개딸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못하느냐 비판하잖아요. 예, 역지사지해야죠. 그런데 국민의힘 당원도 아닌 전광훈 목사에게 어떻게 선을 긋겠냐는 반문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 대변인 말 들어보겠습니다.
사안사안마다 본인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늘 입장이 바뀌시는 거니까 뭐 이번엔 이제 이 정도 했으면 그만 멈추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왜 친구에 나오는 영어처럼 고마해라 말이 무겁다. 그만해라.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홍준표 시장이 갖고 있던 자기 생각, 의지, 그다음에 김정은 최고에 대한 뭐 비판 충분히 전달이 된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당 당원도 아니고 자유통일당 당수신데 지금 선을 긋는다는 개념은 조금 어떤 방법으로 선을 그어야 되는지 잘 정확하게 답이 나오진 않는데 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의힘에서 정가은 목사에 대해서 보는 시각은 물론 그분이 극우를 대표하는 모습으로 이제 빅스피커로서 영향을 갖지만 당의 그분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 또 영향을 미쳐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개딸들이 민주당에 직접 들어와서 권리당원으로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비하면 그 영향력은 훨씬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국무위원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재판 준비 일정이 오늘 진행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소심 판정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엽니다. 변론 준비 기일에는 국회 측과 이 장관 측 대리인이 참석해 쟁점과 증거 목록 등을 조율할 예정으로 이 장관이 직접 나오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낸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이 오늘부터 본격화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재판부는 마지막 준비 기일에서 구본선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노정환 울산지검장, 이정화 여주지청 부장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검찰총장 재직 시절 채널A 사건 수사와 감찰을 방해하고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을 만들어 배포했다는 이유 등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고 이에 불복해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는 졌습니다.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제기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오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출석합니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후 전 위원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사무총장과 함께 제보자로 지목된 권익위 간부를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무고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도 2월에 이어서 4%대로 상승률이 1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물가 상승세 둔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공공요금 인상이나 국제 원자재 가격은 변수로 남았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2%, 두 달째 4%대로 떨어져 1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물가 상승세는 지난해 5월 5%를 넘긴 뒤 7월에는 6.3%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후 5%대에서 지난 2월 4.8%로 떨어지며 둔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상승률 둔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석유류 가격 하락입니다. 1년 전보다 14.2%나 떨어져 2020년 11월 이후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가공식품 가격 오름세도 둔화한 데다 축산물도 내림세를 이어가 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렸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소비자 물가는 이제 상승 흐름이 둔화되고 있다고 보이고요. 또한 작년 상반기 이제 크게 상승한 기저유가를 감안하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공공요금 상승세는 여전했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는 28.4%나 올라 2월에 이어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석유류와 농산물 등 일시적 요인을 뺀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는 4.8%로 여전히 높습니다. 2월에 이어서 3월 달에도 이제 동일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이고 아직 하락 흐름 같은 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요금 인상이나 국제 원자재 가격 등 변수도 많아 물가 불확실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2분기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고심하고 있고 주요 산유국들의 대규모 추가 감산 결정으로 국제 유가가 6% 이상 급등하는 등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2월 전망 당시 예상한 대로 상당폭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오늘 오전 물가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분석하고 식료품,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도 전월 수준을 유지하며 지난해 말 이후 더딘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큰 폭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거라면서도 근원 물가 상승률의 경우 점차 낮아지겠지만 둔화 속도가 소비자 물가보다 더딜 거로 전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대규모 추가 감산 결정으로 국제 유가가 6% 이상 급등하면서 1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의 대응 수위가 지난해 10월 감산 발표 때보다 확연히 낮아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국제 유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대규모 추가 감산 결정으로 6% 이상 급등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감산 결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Look, we don't think that production cuts are advisable at this moment, given the market uncertainty, and we made that clear. But I'll tell you, we're focused on moving ahead here, on prices for American consumers, not barrels. 커비 조정관은 그러면서 지난해와 비교할 때 지금은 상황이 매우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지난 한 달간 배럴당 80달러 정도였는데 지난해 같은 시기에는 배럴당 110달러에서 120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의 이런 반응은 지난해 10월 주요 산유국들의 200만 배럴 감산 결정에 대한 대응 수위보다는 상당히 낮은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당시 백악관은 근시안적 결정이라며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At the President's direction, the Department of Energy will deliver another 10 million barrels from the Strategic Petroleum Reserve to the market next month as part of the historic 180 million barrel release the President ordered back in March. And the President will continue to direct SPR releases as necessary.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왕따 공약을 뒤집고 지난해 7월 사우디아라비아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언론인 자말 카슈거지 암살의 배우로 지목됐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주먹 인사까지 했는데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실상 뒤통수를 치자 발끈한 것입니다. 그런데 커비 조정관은 이번에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80년간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전략적인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지난해 10월 감산 결정 때 밝혔던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재검토 문제도 통상적인 차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50조 원 넘게 늘었지만 나라 살림 적자는 120조 원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가 채무는 1,068조 원으로 GDP 대비 50%에 근접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는 지난해 117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관리 재정 수지 적자는 코로나19 사태 첫 해인 2020 회계연도에 112조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하단이 1년 만에 3%대에 진입하는 등 대출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금리가 내려간 데다 금융당국의 압박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상반기 말쯤이면 금리 인하를 체감할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대출금리 하락 추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하단이 한 달 만에 크게 떨어진 겁니다. 특히 하단은 연 4.41%에서 3.69%로 연 3%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3%대를 기록한 건 지난해 2월 이후 1년여 만입니다. 신용대출금리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역시 한 달 사이 모두 눈에 띄게 내려왔습니다. 대출금리가 이처럼 떨어진 건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등의 여파로 국내외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시장금리도 덩달아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금융시장 불안까지도 더해지면서 향후 경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장기 채권 금리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장기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서 금융당국이 금리 인하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 회장단을 만나 대출자에게 전가되는 금리 인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금융권에서 신규 대출 금리 인하 노력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고 또 많은 성과가 있었던 걸로 하지만 더 많은 국민들이 이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국 압박에 시중은행은 상생금융을 강조하며 경쟁적으로 대출금리를 낮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가계대출 금리 하락세가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상반기 말쯤엔 금리 인하를 체감할 수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상반기가 지나기 전에는 국민들께서 아마 그런 어떤 은행의 노력 그리고 저희 최근에 이제 단기 자금시장 안정으로 인한 시장 평균금리에 떨어진 이런 것들을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만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는 데다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여전한 만큼 금리 하락이 장기적인 추세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지난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과로사한 장덕준 씨는 사고를 당하기 전 평균 60시간을 넘나드는 고강도 노동에 시달린 거로 조사됐습니다. 장시간 불규칙한 노동 탓에 가족을 잃은 이들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 개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김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12일 경북 칠곡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20대 청년 장덕준 씨가 갑자기 쓰러진 뒤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장 씨는 평소 지병이 없었던 데다 담배나 술도 거의 하지 않는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사고 4개월쯤 뒤 근로복지공단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원인이 드러났습니다. 장 씨가 사고 일주일 전 평균 62시간 이상, 발병 전 2주에서 12주 사이에는 평균 58시간 이상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공단은 장 씨가 과로에 시달렸다며 산업재해 판정을 내렸습니다. 유가족과 동료들은 최근 제대로 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몸과 마음은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작업 후 10명 중 8명은 육체적으로 지친 상태이며 우울증 의심이 4명 중 1명에 달한다. 이와 함께 유가족들은 주 52시간 이상 노동을 허용하는 최근 정부 개편안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장 씨의 희생보다 더 확실한 반대의 근거가 있느냐는 겁니다. 실제 학계 자료를 보면 장시간 불규칙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몸과 마음이 아플 가능성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주당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의 급성 심근경색 발병 확률이 40에서 48시간 근무하는 노동자보다 3배 이상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또 노동시간이 길수록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나 자살 생각이 급증하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전문가들은 현행 주 52시간 제도 역시 노동자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유연 근로 확대에 앞서 주당 노동시간 상한부터 낮춰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노동시간의 계산의 단위를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늘린다 하더라도 선행돼야 될 거는 주 단위 상한의 시간을 지금 현재 52시간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 입각해서 48시간 정도로 정해놓고 정부는 유연근로 확대 과정에서 노동자의 선택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선택권이 그리 넓지 않은 노동 현실부터 직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이 부산 현지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부산이 이번 박람회 유치에 성공하면 직간접적인 경제 효과는 60조 원에 이를 걸로 보입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보다 3배나 큰 규모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 대전과 2012년 여수에서 엑스포를 열었지만 두 번 모두 개최국이 전시관 비용을 부담하고 규모도 작은 인정 엑스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유치 경쟁에 나선 부산 엑스포는 5년 주기로 열리는 등록 엑스포로 개최국은 부지만 제공하고 참가국이 자비를 들여 전시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전시관은 최대 6개월간 유지되고
국가별 행사 주간에는 그 나라 정상이 방문해 안방에서 정상외교를 펼칠 수도 있습니다. 엑스포 부지는 부산 시내와 가까운 북항 일원에 344만 제곱미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새로운 건축물을 짓고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과정에 생산 유발 효과는 43조 원, 부가가치 효과는 18조 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관광객은 4천만 명이 다녀가고 이 중 500만 명이 외국 관광객들로 채워지며 일자리 창출 효과는 50만 명으로 기대됐습니다. 또 친환경과 AI, 로봇 등 신기술의 경연이 펼쳐지며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부산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을 비롯한 남부권을 새로운 국제적인 허브권으로 만드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발전축을 만드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두 바퀴로 돌릴 수 있는 체제로 가서 지역 균형 발전에도 그렇게 해야. 앞서 중국은 지난 2010년 상하이 엑스포 이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도 2020년 엑스포로 도시의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부산이 엑스포 유치에 성공할 경우 한국은 올림픽과 월드컵 그리고 등록 엑스포를 개최하는 세계 7번째 국가가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7대 선진 강국으로 도약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유치지원단 측은 설명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평택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습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0대 고등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5시 반쯤 평택 용의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12살 초등학생 B군이 검은 옷차림의 남성에게 갑자기 흉기로 공격당해 경찰은 용의자를 쫓아왔습니다. 당시 B군은 근처 태권도 관장에게 곧바로 전화로 도움을 요청해 응급처치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신상 공개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서울경찰청은 내일 강남 납치 살해 사건 피의자들의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살인 예비 혐의로 입건된 또 다른 공범 A씨에 대해선 혐의를 강도 예비로 바꾼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차에 둘러싸인 뒤에도 저항하던 40대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서울 충무로 인쇄소에선 큰 불이 났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대 남성이 만취 상태에서 몰던 승용차가 경찰차 5대에 포위됐습니다. 도로 위에 멈춰선 차를 수상히 여긴 운전자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체포에 나선 겁니다. 무모하게도 이 남성은 체포에 불응하며 30분간 경찰과 대치하다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를 시도했고 경찰은 차량 창문을 깨고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충무로역 인근 인쇄소에서 불길이 거세게 치솟습니다. 2층짜리 건물을 집어삼킨 불은 삽시간에 인근 건물 10여 개로 옮겨 붙었습니다. 불이 계속 번지고 폭발음이 계속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잦아드는 데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고 연기 때문에 이 주변이 다 엉망이 됐거든요.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3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대구 부산 고속도로 대구 방향 밀양대교 인근에선 25톤 트레일러가 4.5톤 탑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2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실려있던 유리컵 등이 도로 위에 떨어져 사고 수습에 2시간 넘게 걸리면서 3km 구간에서 새벽에 때 아닌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근 주민이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주민들은 공사장에서 에폭시 작업을 하며 나흘째 악취가 이어졌다고 주장했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물류업체 대신에 물건을 사서 보내주는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돈을 떼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유명한 글로벌 업체로 꾸며졌던 홈페이지는 알고 보니 피싱 사이트였습니다. 제보노와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글로벌 물류업체에서 물건을 대신 구매해 보내주면 돈을 준다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A씨. 오픈 채팅방을 통해 구매 대행 업무를 하게 돼 물류업체를 소개받았습니다. 사실 물류업체에서 구매 대행을 한다는 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개받은 물류업체 홈페이지에 경영진 사진부터 경영 철학이 자세히 적혀 있어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사이트로 보였어요. 그래서 정말 대형 물류사처럼 뭐 해상 운송도 하고 있고 각종 국제 물류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사기라는 거를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구매 대행을 맡긴 사람은 해당 사이트에서 반도체 부품 등을 구매해 다른 업체로 보내주면 구매에 들어간 비용과 함께 10%에 달하는 수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국 구매 대행을 위해 해당 홈페이지에 1,5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충전했지만 수익은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입금했을 때는 이 돈을 내가 못 찾을 거라고 생각을 저는 못하고 입금을 했었는데 막상 이게 사기라는 거 알고 나서 되게 참담했어요. 알고 보니 A씨가 돈을 충전한 사이트는 글로벌 종합 물류업체 홈페이지를 베껴서 만든 피싱 사이트였습니다. 실제 업체 홈페이지와 달리 피싱 사이트에선 반도체, 노트북 등의 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충전하는 배너까지 별도로 만들어뒀습니다. 피싱에 도용당한 실제 글로벌 종합 물류업체엔 2주 사이 비슷한 피해 사례가 3건이나 접수됐습니다. 피해 업체는 수사를 의뢰하고 조처에 나섰지만 피싱 사이트가 해외에 IP 주소를 두고 있어서 사이트 차단과 용의자 특정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홈페이지가 우리 회사인 줄로 알고 들어오셨고 우리 회사를 신뢰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기 사이트에서 피해를 당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분들께서도 이 점 주의하셔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근에는 다른 업체를 도용한 피싱 사이트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점차 교묘해지는 피싱 수법에 속아 넘어가는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지만 피싱 일당이 검거되더라도 피해 구제는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만으로 24살까지는 청소년 부모로 분류됩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양육비를 마련하는 것도 어려운데 자녀를 더 낳을 생각도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평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4살 이하의 어린 부모들은 다른 가정보다 경제적 어려움을 더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업을 이어가야 할 나이에 양육과 생계 유지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청소년 부모 40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10명 중 8명이 양육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월 평균 소득은 296만 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의 68% 수준에 그쳤습니다. 월 평균 223만 원을 지출하는데 이 가운데 식비가 60만 원, 자녀 양육 비용이 41만 원이었습니다. 청소년 부모 절반 이상이 취업 중이지만 비정규직이 55%로 많고 정규직은 34%에 그치는 점도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43%로 많았지만 있다고 답한 비율도 30%로 비교적 높았습니다. 정부는 청소년 부모와 자녀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학업이나 그런 취업을 병행해야 되는 그런 삼중고에 있는 그런 청소년 부모의 당사자로서 추가 자녀 계획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희망적인 걸로 보고 있고 양육비 부담이라든가 자녀 돌봄 이런 문제들을 좀 정부에서 좀 지원을 확대해야 될. 현재 일부 청소년 부모에게 월 20만 원씩 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은 응답자의 96%가 실제로 도움이 됐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한정된 지원 대상의 기준을 넓혀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일과 학업에 시간을 쓸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동서식품의 맥심 커피 믹스에서 실리콘 재질의 이물질이 혼입됐을 가능성이 확인돼 정부가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제 저녁 동서식품의 경남 창원 제조 공장 등을 현장 조사한 결과
제조 설비의 실리콘 재질이 떨어진 부분을 확인했고 잘게 조각나 커피 믹스에 혼입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원인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며 행정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 출석을 하루 앞두고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의 대규모 시위를 비롯한 돌발 상황 가능성이 나오면서 뉴욕에는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뉴욕 트럼프 타워 앞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재판에 출석하기 하루 전에 도착한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일 법원에서 기소 내용을 통보받고 이를 인정 또는 부인하는 기소 인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앞서 검찰에 들러 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인 머그샷도 찍을 예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택을 떠나기 전 소셜미디어에 마녀 사냥이라며 항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지자들의 대규모 시위뿐 아니라 폭력적 돌발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경찰 3만 5천 명이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Our message is clear and simple. Control yourselves. New York City is our home, not a playground for your misplaced anger.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뉴욕 맨해튼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영화 배우와의 성추문을 입막기 위해 돈을 건네며 회계 문서를 조작했다는 혐의입니다. 미국인을 상대로 조사했더니 60%는 기소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응답자 76%는 기소가 정치적 결정이라고 답할 만큼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습니다. We're really hopeful that this one will stick and that he will be found guilty and prosecuted to the full extent of the law. I will forever support this beautiful man who saved our country one time and he's going to do it again. God bless President Trump.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재판 과정을 마무리한 뒤 플로리다로 돌아가 연설할 예정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핀란드가 오늘 공식적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31번째 회원국이 됩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3일 기자회견에서 4일 오후 나토 본부에 처음으로 핀란드 국기가 개양될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기 개양식에는 사울리 니니스토의 핀란드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핀란드가 31번째 회원국이 되는 4일이 나토 창설 74주년 당일이기도 하다며 역사적인 한 주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러시아는 핀란드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에 대응해서 군사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알렉산드르 그루슈쿠 러시아 외무차관은 현지 시간 3일 스푸트니크 통신에 핀란드의 나토 가입과 관련해서 서부와 서북부 방향으로 우리의 군사적 잠재력을 강화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른 나토 회원국의 군대와 자산이 핀란드에 배치될 경우에는 러시아의 군사 안보를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도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추진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서부 군관구의 12개 부대와 사단을 편성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군사 블로거 살해 사건의 용의자로 붙잡힌 여성은 폭발물을 전달하긴 했지만 폭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사건 용의자인 다리아 트레포바가 문제 조각상을 건넸다고 인정했지만 폭발할 줄은 몰랐다고 말한 거로 보도했습니다. 트레포바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카페에서 일어난 폭발로 군사 블로거 블라들렌 타타르스키가 죽고 30여 명이 다친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됐습니다. 몇 해 전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주인공, 실존 인물인 독립운동가 황기환 지사를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최근 황 지사의 구체적 생애를 뒷받침할 자료가 새로 발굴됐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 배우 이병헌 씨가 연기한 주인공 유진초이. 미군으로 복무하면서 시민권을 취득한 뒤 고국으로 돌아와 항일 운동을 펼치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이 주인공의 실존 인물은 독립운동가 황기환 지사지만 그동안 구체적 출생 연도와 활동 이력 등은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가보훈처가 황 선생의 독립운동 행적을 보여주는 미국 정부 공식 문서와 외신 인터뷰 등 미공개 자료 11점을 발굴했습니다. 1886년 4월 4일생 평남 순천에서 태어난 황 선생은 19살이던 1904년 미국 하와이로 입항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후엔 얼황이란 이름으로 미군에 자원 입대해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합니다. 종전 후 유럽과 미국을 오가며 임시정부 외교위원으로 독립운동을 펼친 황 지사. 미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선 우리는 한국인을 위한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또 일본이 한국을 일본의 일부로 고집하는 한 극동의 평화는 없을 거라고 단언하면서 강한 독립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모두의 영웅이었던 황 지사는 1923년 순국해서 지금까지 미국 뉴욕의 한 공동묘지에 묻혔는데요. 보훈처는 내일 유해 봉환반을 미국에 파견하고 현지에서 추모식을 진행한 뒤 현지 시각 9일 선생의 유해를 모시고 뉴욕에서 출발할 계획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지민이 K-팝 솔로 가수 사상 처음으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특히 지민은 개인으로 또 그룹으로 모두 1위 고지를 밟은 최초의 K-팝 가수가 됐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강렬한 신시사이저 사운드와 그룹 방탄소년단 BTS 지민의 독특한 음색이 묘한 대조를 이루는 노래인 Like Crazy입니다. 상처를 잊기 위해 현실을 외면하는 순간에 감정을 표현한 곡이라고 지민이 직접 소개한 바 있는 이 노래가 빌보드 이번 주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에 올랐습니다. 싱글 차트를 보면 지민은 팝스타 마일리 사이러스의 플라워스와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컨트리 가수인 모건 월렌의 라스트 나이트 등 쟁쟁한 노래를 제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전까지 빌보드 핫 100에서 1위를 한 K-팝 가수는 솔로와 그룹을 모두 합쳐 BTS가 유일합니다. BTS는 2020년 글로벌 히트곡인 다이너마이트를 필두로 2021년 마이 유니버스까지 모두 6곡의 핫 100 1위 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민은 개인으로 또 그룹으로 모두 핫 100 1위 고지를 밟은 최초의 K-팝 가수 기록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K-팝 솔로 가수 가운데 핫 100 차트에서 종전 최고 순위는 싸이로 2012년 글로벌 열풍을 불러일으킨 강남 스타일로 7주 연속 2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빌보드 핫 100는 미국 스트리밍 데이터와 판매량 데이터 등을 종합해서 순위가 산출됩니다. Like Crazy는 앞서 미국 빌보드와 함께 세계 양대 차트로 꼽히는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 8위로 진입한 바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대한축구협회의 승부조작 사면 조치와 관련해 이영표 이동국 축구협회 부회장과 조원희 사회공헌위원장이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영표 이동국 부회장은 각각 자신의 SNS에 입장문을 올리고 축구협회의 사면 조치를 이사회에서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부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축구협회 일원으로 팬들의 질책을 무거운 마음으로 통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해저 8,336m에서 심해어가 촬영돼 가장 깊은 바닷속에서 발견된 물고기로 기록됐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를 보면 앨런 제이미슨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대 교수가 이끈 연구진은 일본 남부 이즈 오스가와 해구 8,336m 깊이에서 꼼치류인 슈돌리 파리스 벨예비가 헤엄치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기존 기록은 2017년 마리아나 해구 8,178m 깊이에서 발견된 심해어로 이번엔 그보다 158m가량 깊은 곳에서 심해어가 포착됐습니다. 여성과 흑인 우주 비행사가 처음으로 달 궤도 비행에 나섭니다. 미국 항공우주국과 캐나다 우주국은 3일 아폴로 17호 이후 약 반세기 만에 진행되는 달 유인 탐사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가운데
우주선을 타고 달 궤도를 도는 2단계 임무를 수행할 우주 비행사 4명을 발표했습니다. 봄이 주는 자연의 선물 벚꽃이 화려하게 만발했습니다. 하얀 벚꽃과 노란 개나리, 분홍빛 진달래가 봄의 정취를 더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벚꽃도 일주일 정도 빨리 절정을 맞았습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따라서 벚꽃도 엔딩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봄나들이 하신다면 발걸음을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웃돌며 따뜻합니다. 서울 22도, 대전 23도, 광주와 부산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리는 비는 고온과 가뭄을 해소해주는 고마운 단비가 되겠습니다. 제주도는 이미 비가 시작됐고요. 퇴근길에는 서쪽 지방에, 밤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간 많은 곳에 300mm 이상, 남해안에도 12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며 호우특보가 내려지겠고요. 서울 등 내륙에도 10에서 6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해안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고온 현상이 사라지고 기온이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다만 기온 하강폭이 크고 일교차도 커진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고온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불씨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